안녕하세요. 최성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주제, 중화사상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몇 년 전 우리나라는 이웃나라들하고 역사전쟁이라는 걸로 시끄러웠죠. 네. 조금 잠잠해진다 싶어도 언제 다시 끌어오를지 모르는 게 지금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전쟁이고, 그 중에서도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이 파문이 컸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네. 한때나마 이를 두고 중국의 고구려서 침탈을 허용하면 우리 민족은 뿌리를 잃게 된다고 법석을 떨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법석을 떨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 난리를 쳐야 되는지 따져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흥분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흥분할 일 가지고 흥분하는 거야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지 뭘 모르고 설치다가는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결과, 심지어는 이제 상대를 도와주는 이적질을 하게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적질까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의외로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예전에 알았던 공영방송 PD 중에는 우리 조상을 원망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비굴하게 중국에 조공 바치면서 복속했잖아요. 그래서 후손들한테 굴욕적인 역사를 물려줬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비교 대상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옛날부터 민족주의 의식이 강해가지고 자주적인 외교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굴욕외교를 한 게 창피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애꿎은 조상들까지 욕을 먹인다니까요. 그게 사실과 다른가요? 다른 정도가 아니죠. 알고 보면 이런 인식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고의적으로 왜곡을 시켜서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킨 거예요. 이른바 식민사학의 전통이죠. 식민사학이요? 조공에 관한 거라면 중국 관련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식민사학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연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대정학인 방법으로 한국사를 정리하기 시작한 게 언제겠습니까? 말 하나마나 일제강점기죠. 네. 조공책봉 관계라는 건 이 자체는 중국에서 설정한 거지만 그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해석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시킨 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일본에서 실시한 식민사학적 교육이 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왜곡시켰다는 거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삼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교육을 시켰다는 점은 되풀이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역사 교육에서 그런 목적으로 강조하려고 했던 내용 중 하나가 자주성을 유지했던 일본과 달리 조선인의 조상은 옛날부터 중국인의 일본에 복속되면서 굴욕적인 역사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 설정한 조공책봉 관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중에 어떤 것이 왜곡된 건가요? 일본은 마치 자기들은 조공책봉 체제에 안 들어왔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역시 상당 기간 조공을 바치러 갔던 시기가 있어요. 단지 이제 조선, 한국의 조상이죠. 이들에 비해서는 이 조공 갔던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 뿐이고, 상대적으로 짧은 것 뿐이지, 이 체제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이것도 지역적인 지식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 모두가 중국의 복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조공책봉 체제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왜곡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중화사상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를 이것으로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왜곡이 주는 역사 악영향, 역사 인식에 대한 악영향이 제법 크거든요. 어떤 악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한 왜곡의 시작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을지도 몰라도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근대 접어들어서 실시된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기였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직도 그 교육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입된 왜곡을 다음 세대에게 또 전달하니까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 네. 이 재외동포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자기들이 뿌리 박아야 하는 현지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위축되기 마련인데 여기 자기 역사하고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갖는 사고방식까지 젖어 있기까지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미국에서 한국 갖고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중화 사상이라고 하면 그저 중국 쪽의 사고방식 같은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나요? 알고 보면 전근대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의 일제 식민 통치 영향에 현대 중국의 농업까지 겹쳐가지고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향을 주는 거죠. 복잡한 배경이 있나 보네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이 복잡한 것일수록 기초부터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화 사상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살펴보죠. 어떤 사상이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뭐 이른바 세계관에 따라 사고방식이 결정되게 마련입니다. 네. 근데 옛 중국에서는 세계를 지금도 쓰는 개념인 천하라고 불렀고 네. 이 뜻은 쉽게 말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것, 그 모든 세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하늘이 뭐였느냐가 핵심이 되죠. 이런 개념은 역사시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상주 시기에 비교적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뭐 요즘의 일반적인 인식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절대자의 대명사 정도로 인식하면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재미있는 점은 바로 그 절대적인 존재인 하늘을 당시 통치 계급의 조상신으로 강조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아들을 뜻하는 천자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대충 익숙한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얘기는 간단한 기본 구조에 속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단순해 보이는 이 기본 구조에서 파생되는 논리들이 이후 동아시아 사회에 제법 큰 영향을 줍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하늘을 팔아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법은 인류 역사에서 흔히 써왔던 수법이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써먹고 있죠. 네. 근데 이 중국에서 상나라를 쫓아내고 들어선 주 왕조는 여기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상에서는 지배층이 하늘의 자손이라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이거 역시 역사 초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배층이 내세웠던 논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사에서 고조선의 시조라는 단군부터 부여 동명, 고구려 주몽, 뭐 신라 혁거세 가여흐로 등등이 다 하늘에서 보내준 인물이잖아요. 뭐 온조도 주몽의 아들 뭐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뭐 하늘 자손이긴 마찬가지거든요. 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고대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상당수 인사들이 뭐 고구려가 하늘 자손이라는 천선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무슨 대단한 특징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만 알고 보면 이건 고대 국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었던 겁니다. 일찍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논리에 아주 일찍 변화가 생긴 것뿐이죠. 주 왕조는 이런 논리에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천하를 다스릴 천자는 단순히 이제 하늘의 자손인 천손뿐이 아니라 네. 천명을 받아야만 이 천자의 자리에 올라설 자격을 갖춘다는 논리를 만들었죠. 네. 반대로 천명을 저버리면 통치의 자리에 있던 그 지배자도 쫓겨나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죠. 네. 알고 보면 차이가 큰가요? 엄청나다고 할 정도의 차이를 냅니다. 그럴 정도로요? 어떤 차이가 생기는데요? 좀 우악스럽게 말하자면 정권의 수명부터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중원 왕조의 수명이 한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확인이 됩니다. 네. 한 길어봐야 300년 정도? 요게 이제 고작이거든요. 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전근대 국가들의 수명은
한 500년 정도. 네. 뭐, 좀, 1000년 신라도 있지만, 네. 500년, 뭐, 700년 정도, 이런 정도 됩니다. 근데 극단적인 사례가 일본이에요. 지배자의 핵심이 아예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고대의 지배자였던 천황이 아직도 명목이나마 통치자로 남아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 측면이 있네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대체로 미천한 백성을 다스릴 자격을 하늘 자손이라는 점에서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통치자는 사실상 신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의 후손이니까요. 네. 뭐 당연히 하늘의 후손이니까 그 하늘을 대신할 존재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자기들끼리 멋대로 설정한 거지 실제로 통치자들이 하늘과 마찬가지인 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에서는 파행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통치자를 하늘로 모시는 사회에서는 그 파행이 알고 보니 하늘하고 개뿔 상관도 없는 통치자가 무능해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개개인은 몰라도 네. 한 사회 전체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불편하겠지만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깨어 있다는 21세기 현재에도 네. 우리 북녘에서는 수백만 명 굶겨 죽이고도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천황이 들어가면 북한의 수령님 지도자 동지하고 본질적으로 다르게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통치자를 하늘, 즉 신으로 여기는 풍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네. 이런 사회는 북한처럼 기능도 못하는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만큼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이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권이 확 무너져 버리면 네. 그나마 대안을 찾기라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역사 초기에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앞서 말했던 천명사상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통치자는 그냥 하늘의 자손이라 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하늘의 명인 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들어가면 이 논리를 들이댈 수 있는 겁니다. 통치자가 하늘의 뜻을 저버렸으니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이게 원래는 상왕조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주왕실이 하늘의 자손이라고 떠받들던 상왕실을 몰아내고 입장이 곤란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변명을 하려고 만들어낸 논리입니다만은 이후에는 세상이 좀 못같이 돌아가면 통치자를 쫓아낼 명분으로 활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원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왕조 수명이 길지 못하죠. 뭐 상황이 좀 개판이다 싶으면 저항이 일어나서 정권을 엎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통치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좋게 보면은 백성을 함부로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책이 관대해진다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사례로는 충분할 겁니다. 논리로는 간단한 차이 같은데 의외로 심각한 차이가 나네요. 이 사례는 그나마 희망적인 메시지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상이 심각한 영향을 줬던 것은 이런 측면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좀 어두운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동아시아 전근대 역사의 특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죠?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더라도 일단 통치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명의 자격이라는 것부터 풀어가보죠. 천명이라는 것이 천하를 다스릴 자격을 주는 건데 네. 하늘이 아무에게나 이런 천명을 내려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천하를 다스려야 될 만큼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천명을 받을 대상인 덕을 갖춘 자는 누구냐? 사람이 따라야 될 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닦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뭐 6가지 덕이라는 뜻으로 육덕 그리고 그 실행을 의미하는 육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주나라 시대 이 귀족들의 교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느냐? 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갖춰야 할 요소는 필연적으로 주나라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결국 천명도 그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다는 취지거든요. 이런 점이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 교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네. 기독교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종교에서도 인류 전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교리에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구원 대상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 아닌가요? 뭐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지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신경 꺼버릴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게 돼요. 이념이나 종교는 대개 자신들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그게 이상적이라고 믿잖아요. 네. 포교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믿어야 세상이 바로잡힌다는 믿음 때문이고요. 중화사상도 이런 측면은 다를 게 없어요. 이 사고방식에서는 나라가 많이 생겨서 세상이 갈라지면 서로 잘났다고 싸움질이나 벌이게 되고 그 와중에 백성들이 전쟁 같은 재난에 시달린다고 믿어요. 네. 사실 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공자가 이런 사고방식을 자기 사상에 충실하게 반영하게 된 것도 춘추시대라는 상황을 직접 겪은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천하는 한 사람의 통치자 아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천하 통일이라고 하면 뭔가 해내야 될 것 같은 과업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천하 통일이라는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의 사고방식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동아시아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누구든 힘을 좀 가지게 되면 그걸 주변 세력을 정복해서 자기 아래 묶어두려는데 쓰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네. 이런 노력이 성공을 해서 통일제국이라는 걸 나타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통일제국이라는 것 안으로 흡수되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정복되지 않아도 압박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주변 세력에 월등한 힘을 가지게 된 제국이 알게 모르게 압력을 넣게 되거든요. 일단 자기들 체제에 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이념이나 종교를 독실하게 믿는다는 얘기를 뒤집어 보면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하는 태도로 연결되기 십상이거든요. 중화사상에서 그런 사람이나 집단을 말하는 게 바로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오랑캐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건 중화의 교화를 받지 않은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건 사람의 도리를 모른다고 보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인간도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중국 오랑캐라는 말을 쓰던데 기본을 네. 알고 보면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인 거죠. 오랑캐라는 말 자체가 중화를 기준으로 설정된 건데 네. 그 핵심이라고 설정된 중국을 오랑캐라고 부르는 건 어쨌든 좀 웃기는 발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어쨌든 천자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천명을 받아 정치를 대신하는 존재고 원칙적으로는 세상 모두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니까 그런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게 오랑캐라는 식이거든요. 이렇게 알고 보면 중화사상은 은근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집단끼리 협조하는 체제보다 다른 집단을 밑에 두고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출발한 체제가 왜 그 다음 시대에도 바뀌지 않고 굳어지게 된 건가요? 주나라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상황이 오히려 주의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에 공자의 역할이 컸죠. 공자가 이런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사상이라는 건 그 사상을 만든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관계가 없을 수 없죠. 네. 그래서 공자와 그 후계자인 맹자가 살았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7개까지 정리가 되긴 했지만 춘추 시대에는 나라가 수백 개까지 생겨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네. 지금 역사가들이야 춘추전국 시대의 경쟁 덕분에 중국이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를 해주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발전을 즐기기보다 변화가 큰 사회에 적응하느라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사실 그건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춘추 전국 시대보다 발전이 훨씬 빠르지만 네. 그래서 세상 좋아졌다는 얘기하는 사람 많던가요? 적응 안 된다고 곡소리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네. 그러니 사상가들도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발전을 칭송하기보다 네. 혼란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게 되고 그게 그 사상가들 체계의 기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가의 경우에는 춘추전국시대 혼란이 네. 가만히 두면 못할 짓 없는 인간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게 대책이고 그 수단으로서 법을 운영해야 해야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뭐 묵가 같은 경우에는 차별 없는 세상. 네.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게 나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니까 나중에 이게 패거리가 되고 이 패거리들과 싸움이 이뤄진다고 해서 소위 사회동포주의라고 모든 사람을 이제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대책으로 내놓게 되고 네. 뭐 노장사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건 일종의 회의론이거든요. 네. 무의자연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뭐 대책 세운다고 이것저것 안 해본 짓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근데 결과가 좋았느냐? 음. 수백 년 동안 그래도 어차피 맨날 전쟁 나고 맨날 싸움 나고 권력 추종 나고 하는 기본 구조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장사상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손을 대봤자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무정부주의 비슷한 쪽 아나키즘 네. 요런 쪽하고 맥락이 닿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공자는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 지금도 사람들이 흔히 찾는 대책을 내놔요. 그게 바로 네. 도덕성 회복이라는 겁니다. 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은 도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고 당연히 도덕을 회복시켜야 해결이 된다는 식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회복시켜야 될 도덕이라는 게 어떤 도덕을 말하느냐? 그게 바로 주나라 때 예법이었거든요. 네. 공자 눈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춘추 전국 시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는 모르니까 네. 뭐 지금처럼 뭐 그때 뭐 시대 상황을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주나라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보였고 그 체제가 무너져서 자기가 살던 시대의 혼란이 생겼다. 이렇게 네.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라는 식이었죠. 그래서 주나라 시대의 사고방식이 이어졌다는